이럴 수가. 니놈이 날 잘못 건드렸어. 30년을 다녔던 허름한 국밥집 사장님이 죽기 전 제게 남긴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 속에 담긴 피 묻은 장부와 열쇠가 제 인생을, 아니, 이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초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정장 재킷을 뚫고 들어와 살갗을 후벼 팠지만 60대 태성은 추위를 느낄 새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은 이미 영하 수십 도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믿었던 친구 최동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중소기업은 고해 부도로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딸의 이름으로까지 끌어다 쓴 수십억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경찰에 호소도 해보았고 변호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동철이 미리 쳐둔 완벽한 합법의 그물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돈 없고 힘 빠진 늙은 수컷에게는 한없이 잔인했습니다. 태성은 탁한 눈으로 저 멀리 보이는 한강 다리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저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면 이 지독한 고통도 끝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칠 때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강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태성에 줄인 배와 쓰린 속을 달래주던 곳. 시장통 구석의 낡은 간판, 순잔의 국밥집. 죽기 전 마지막으로 욕쟁이 할매가 뚝배기 넘치도록 토렴해주던 그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미치도록 먹고 싶었습니다. 그 한 그릇만 비워내면 정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시장 골목에 접어들었지만 코끝을 찌르던 진한 돼지뼈 육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태성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둘러 모퉁이를 돈 태성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세상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안식처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던 국밥집의 셔터가 차갑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슨 철제 셔터 정중앙에 마치 세상이 태성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하얀 종이 한 장이 위태롭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박순자 별세. 태성은 숨을 헐떡이며 종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이구, 김 사장, 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거나 처먹고 기운 차려. 라며 산더미처럼 수육을 얹어주던 순자 할매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태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매, 할매요. 나 이제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오열이 적막한 골목을 울렸습니다. 가족, 재산, 친구, 그리고 마지막 위안이었던 국밥 한 그릇마저 세상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파멸.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찡 마이너스. 그때 태성의 등 뒤로 육중한 타이어 마찰음이 골목의 고요를 찢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시장 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묵직한 문이 열리고 윤기가 흐르는 맞춤 정장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순자의 하나뿐인 아들 이강민이었습니다. 태성은 강민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돈만 타서 쓴다던 순자의 평생의 골칫거리이자 불효자. 강민의 차가운 눈동자가 바닥에 널브러진 태성을 벌레 보듯 훑어내렸습니다. 질질 짜는 꼴이라니 역겹군. 강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태성의 발밑으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고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렀습니다. 태성이 멍한 눈으로 상자와 강민을 번갈아 쳐다보자 강민은 구두코로 흙바닥을 탁탁 털며 냉랭하게 내뱉었습니다. 우리 노인네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당신한테 전해주라더군. 안에 뭐가 들었는진 나도 몰라. 재수 없는 물건이겠지만 유언이니 전해는 주는 거야. 강민은 더 이상 태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하악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세단은 매연만 남긴 채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태성의 시선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상자에 꽂혔습니다. 상자에서는 묘하게도 비릿한 쇠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상자의 낡은 경첩을 여는 태성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삐걱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빛바랜 붉은색 가죽 수첩 하나와 사람의 손때가 까맣게 묻은 투박한 쇳대 열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홀린 듯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거칠고 삐뚤빼뚤한 순자의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시장통 국밥집 할매의 일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1998년 3월 건설부 김차관 현금 20억 세탁 완료. 국밥 뚝배기 200개 분량. 2005년 9월 명성그룹 박 회장 비자금 150억. 차명 계좌 분산 완료. 태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숫자의 단위가 수백억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뉴스에서나 보던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불법 자금 세탁의 적나라한 내역, 심지어 치명적인 스폰서 기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매는 30년간 시장통에서 하루 5,000원짜리 국밥을 팔던 그 늙고 초라한 노인네는 사실 지역사회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거물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전설적인 어둠의 전주였던 것입니다. 국밥집은 그저 완벽한 위장이자 은밀한 접선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태성은 뒷목으로 서늘한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유독 붉은색 잉크로 종이가 찢어질 만큼 펜촉을 깊게 눌러 쓴 이름 하나가 태성의 시야에 박혔습니다. 2026년 1월 태성물산 최동철 고해 부도 설계 및 비자금 300억 조성건 치명적 증거 첨부 동철 태성의 입술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자신을 지옥불로 밀어넣고 지금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그 악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부에는 동철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태성의 회사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태성에게 덮어 씌운 빚이 어떻게 동철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모든 계좌번호와 자금 흐름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 하나면 경찰과 검찰을 구워 삶은 동철이라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로 향하던 나약한 노인은 그 순간 죽었습니다. 대신 핏발선 눈으로 사냥감을 노리는 굶주린 늙은 짐승 한 마리가
깨어났습니다. 태성은 수첩을 가슴팍에 미친 듯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동철아, 이 계자식아, 내 놈이 날 잘못 건드렸어.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았지? 아니, 내 놈 목줄을 끊어놓고 지옥에 가주마. 태성의 입가에 기괴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상자 속에 있던 낡은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장부를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긴 채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태성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텅 빈 줄 알았던 시장 골목에 짙은 어둠 속 전봇대 뒤에 일렁이는 그림자 사이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태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은색 점퍼의 깃을 목끝까지 올린 사내는 태성이 상자를 품고 사라지자마자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상무님. 타깃이 움직였습니다. 방금 죽은 국밥집 노인네 아들놈에게서 무언가를 넘겨받았습니다. 예, 냄새가 납니다. 계속 미행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시를 받은 사내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태성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쥔 줄 알았던 태성의 목통을 향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의 아가리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심 외곽의 인적 드문 지하주차장. 태성은 기둥 뒤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오고 신경질적인 인상의 50대 사내가 내렸습니다. 김상무. 최동철의 곁에서 모든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오른팔이자 태성의 회사 부도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김상무가 차 문을 잠그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태성이 짐승처럼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른 김상무의 목을 태성의 굵은 소나기가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김상무, 오랜만이네. 태성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섬뜩했습니다. 태성은 품에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상무의 면상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내 놈들이 내 회사 말아먹고 빼돌린 300억. 그 더러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렀는지 적힌 순자 할매의 장부다. 종이에 적힌 계좌번호와 날짜를 확인한 김상무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마에 굵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동철이가 시켰다는 자백서와 증거 자료를 내게 넘겨. 경찰에 먼저 찌르면 넌 선처받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이 장부는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뿌려질 거다. 태성의 서슬 퍼런 협박에 김상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덜덜 떨고 있던 김상무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크크. 김 사장님 여전히 순진하시네. 그 섬뜩한 조소가 태성의 고막을 때리기도 전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태성의 뒤통수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태성의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주차장 기둥 뒤에서 쏟아져 나오는 쇠파이프를 든 덩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상무의 공포는 연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태성을 깨어내기 위해 동철이 파놓은 완벽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태성이 다시 눈을 뜬 곳은 지독한 곰팡내와 쇳가루 냄새가 진동하는 도심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습니다. 두 손은 뒤로 결박당한 채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덮어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뚜벅, 뚜벅.
정막을 깨는 고급스러운 구두 발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습니다. 네이비색 핀스트라이프 수트, 화려한 붉은색 넥타이. 40년 지기 친구이자 악마 최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태성의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뱀처럼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태성아, 내 친구 태성아. 내가 감히 나를 물려고 했어? 시장통 늙은이 장부 쪼가리 하나 주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보지? 동철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성의 피 묻은 얼굴 위로 팔랑팔랑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태성의 눈동자가 공포로 팽창했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채 퇴근하고 있는 태성의 딸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구도는 교묘하게 병원 뒤쪽 으슥한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아이들을 내 딸년 병원에 좀 보냈다. 밤길이 위험하잖아. 동철의 잔인한 협박에 태성의 이성이 툭 끊어졌습니다. 동철이 이 개자식아. 내 딸 건드리면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결박당한 태성이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동철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려 발악했습니다. 퍼! 동철의 구둣발이 태성의 명치를 자비 없이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태성의 몸이 새우처럼 꺾였습니다. 동철은 구두코로 태성의 뺨을 지니기며 악랄하게 속삭였습니다. 장부 원본, 그리고 그 열쇠 어디 있어? 당장 불어. 안 그러면 내 딸녀는 오늘 밤 살아서 집에 못 갈 거다. 하지만 태성은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어내며 꺾이지 않는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동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여봐. 내가 죽어도 장부는 반드시 세상에 나갈 거다. 태성의 지독한 저항에 혀를 찬 동철이 부하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이 새끼 아주 지독한 향수병에 걸렸나 본데? 이놈이 30년 동안 처먹던 그 시장통 돼지우리가 폐업했다며? 거기로 끌고 가. 그 노인네 유령이랑 같이 영원히 불태워버려.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태성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폐공장에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야의 시장통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셔터가 반쯤 뜯겨나간 순자의 낡은 국밥집 안으로 기절한 태성의 몸이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에 정신이 든 태성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의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시큼한 돼지 누린내가 배어있던 공간은 이제 코끝을 마비시키는 역겨운 휘발유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철의 부하들은 커다란 노란색 말통을 들고 식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투명한 액체를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순자 할매가 평생을 서 있던 주방 도마 위, 그리고 태성이 쓰러져 있는 바닥까지 국밥집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 한번 족같네. 빨리 끝내고 가자. 코를 틀어막은 동철이 태성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갈 듯한 고통에 태성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동철의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백억의 비자금,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장부의 존재는 그를 완전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잡이다, 태성아. 3초 준다. 순자 그 노인네가 준 장부 원본이랑 금고 열쇠 어딨어? 1. 태성은 대답 대신 받은 기침과 함께 입안에 고여있던 붉은 피와 침을 동철의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뱉어냈습니다. 퇴. 지옥에나 가라, 이 개자식아. 이 씨발 새끼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동철이 태성의 복부를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는 단말마와 함께 태성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동철은 얼굴에 묻은 피를 소매로 닦아내며 주머니에서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책 마이너스. 맑고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주황색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잘 가라. 내 딸년도 곧 내 곁으로 보내주마. 동철의 서늘한 속삭임과 함께 불타오르는 지포 라이터가 허공을 가르며 휘발유가 흥건한 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화학 마이너스. 라이터가 바닥에 닿기가 무섭게 맹렬한 불길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은 시퍼런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순식간에 나무 테이블과 벽지, 주방의 식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식당 안에 산소를 태우며 매캐한 검은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동철과 부하들은 불길을 피해 서둘러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불길 속에 남겨진 태성은 결박당한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부러진 갈비뼈와 과다출혈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연기로 뿌옇게 흐려지고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태성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국밥 뚝배기를 건네던 순자 할매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온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콱 마이너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 불길의 굉음을 뚫고 식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건물이 요동치더니 반쯤 닫혀있던 철제 셔터가 밖에서부터 가해진 엄청난 충격에 의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뜯겨나간 셔터 틈새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불길이 일순간 거세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짙은 매연과 춤추는 화염을 뚫고 검은 그림자들이 식당 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식당을 빠져나갔던 동철의 부하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밖에서부터 날아와 식당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 흐려지는 태성의 시야 안으로 한 남자가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맞춤 수트, 차가운 눈빛. 그는 다름 아닌 태성에게 장부를 던져주고 사라졌던 순자의 아들 이강민이었습니다. 강민의 뒤로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서슬 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동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크악!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과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화마의 굉음과 뒤섞였습니다. 동철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혼비백산하여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수투에 불티가 내려앉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강민이 곧장 식당 안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태성을 발견한 강민은 지체 없이 그를 넓은 어깨 위로 둘러엎었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타고 번지며 식당의 낡은 들보가 무너져 내리려는 찰나 강민은 짐승 같은 탄성을 내지르며 태성을 안고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시각 바깥 상황도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최동철은 비겁하게 부하들을 버려두고 식당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뒷문 셔터를 열어젖히자마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강민의 수하들이 동철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짐짝처럼 내리꽂았습니다. 아,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동철이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 뒤로 차갑고
육중한 수갑이 찰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에행 마이너스 에행 마이너스. 시장 골목 저편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요란하게 비췄습니다. 강민은 구급대원들에게 태성을 조심스럽게 인계한 뒤 발버둥 치는 동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의 시선은 영화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동철 회장님, 남의 제삿날에 불꽃놀이가 너무 과하셨네. 어머니가 남긴 장부 쪼가리 하나 찾겠다고 이 난리를 치셨습니까? 동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너, 내 놈이 어떻게 경찰을, 넌 내 어미랑 연 끄는 호로새끼 아니었어. 강민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니까. 당신 같은 거머리 떼들 시선 돌리려면 불효자 연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았겠어? 덕분에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살인미수 현장까지 완벽하게 증명해줬군. 강민의 말에 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함정을 파고 사냥감을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던 동철은 사실 강민과 경찰이 쳐놓은 더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노란한 한 마리 어리석은 쥐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구급차 들것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태성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 만남 때 자신에게 상자를 집어 던지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던 강민. 그 건방지고 오만했던 순자의 아들이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태성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깍듯한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주군을 모시는 충직한 기사처럼 말입니다. 김 사장님,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사히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태성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태성은 드디어 자신이 쥐고 있던 낡은 열쇠가 단순한 장부의 보관함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끝나고 순자 할매가 감춰둔 진짜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VIP 병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기대앉은 태성의 곁에는 며칠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강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 회장님. 지난번 골목에서의 무례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동철의 끈아풀들이 24시간 저와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연기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의 태도는 거짓말처럼 정중했고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직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이보게,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순자 할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자네는 왜 나한테 그런 피 묻은 장부를 넘겼던 겐가? 강민은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정재계 거물들의 더러운 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단 한 푼도 당신 자신이나 저를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더러운 돈들을 모두 합법적인 자금으로 양성화하여 세상에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한 거대한 장학재단을 몰래 설립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300억 원입니다. 제가 방탕한 불효자 행세를 했던 건 그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 최동철 같은 하이에나들로부터 어머니와 재단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0억.
자신이 잃어버린 전 재산보다도 훨씬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강민은 안주머니에서 구김 하나 없는 깨끗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태성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투박한 열쇠, 그건 장학재단 중앙금고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들어있던 장부는 회장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최동철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잡아넣기 위해 제가 파놓은 미끼였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문서의 마지막 줄, 장학재단 전액 상속자 및 차기 이사장이라는 란에 적힌 이름을 본 태성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이강민이 아니라 김태성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왜 핏줄인 자네를 두고 생판남인 나한테 이 거대한 재단을? 태성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강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는 30년 동안 회장님을 지켜보셨습니다. 회장님이 30년 동안 국밥집에 오실 때마다 구석에서 밥을 먹던 보육원 아이들의 밥값을 남몰래 계산하고 가셨던 거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회장님 회사가 어려워져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으실 때도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이들 밥값이라며 몰래 쥐어주고 도망치셨잖아요. 강민의 말에 태성의 뇌리로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아주 작은 선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 소박한 친절을 순자 할매는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잡아먹히지 않고 돈을 사람 살리는 데 쓸 줄 아는 진짜 어른은 태성이 그놈뿐이다. 내 평생의 숙제를 그놈에게 맡겨라. 저는 어머니의 뜻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제 주군이자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캄캄했던 절망의 끝에서 시장통 욕쟁이 할매가 남긴 거대하고도 따뜻한 유산이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이토록 믿어준 인간의 조건 없는 선의가 너무나 무겁고 고마워서였습니다. 병실안은 한 늙은 남자의 뜨거운 눈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물산을 고에 부도내고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동철 회장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 청부까지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어 사회적 파장이 병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자 할매가 남긴 장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안에는 동철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던 썩어빠진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표가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성의 목숨을 노렸던 폐공장과 국밥집에서의 녹음 파일, 그리고 김상무의 뼈를 깎는 내부 고발까지 더해지자 동철은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최동철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성은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수트를 입고 태성의 목숨을 가지고 놀던 동철은 이제 빛바랜 미결수복을 입고 유리병 너머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을 발견한 동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성아, 태성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제발 선처 탄원서 하나만 써다오. 내 아내와 자식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40년 친구잖아, 응? 동철은 유리벽에 이마를 비비며 찌질하게 구걸했습니다. 태성은 유리벽 너머의 동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그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동철아, 넌 내게 가족을 들먹이며 목숨을 구걸하지만 넌 내 딸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했었지. 40년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얻은 게 고작 이 좁은 독방이냐? 태성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하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평생 거기서 썩어라. 내가 뺏은 내 회사와 재산, 그리고 내 더러운 비자금까지 모조리 내 이름으로 환수될 거다. 지옥에서 내 죗값을 치러. 태성은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동철의 비참한 메아리만이 차가운 면회실을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권선징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렀습니다. 동철이 구속된 후 법원은 태성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동철이 불법으로 가로챘던 태성물산의 경영권과 모든 재산을 태성에게 원상복구시켰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눈물 찢던 딸 민지 역시 병원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말끔한 맞춤 수트를 입고 태성물산 대표 이사실 창밖을 내려다보는 태성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굳거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회사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일임하고 자신은 순자 할매가 남긴 300억 원 규모의 순자 장학재단 이사장직에 모든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철과 같은 놈들이 더러운 욕망으로 긁어모았던 검은 돈은 이제 태성의 손을 거쳐 수천 명의 고아와 소외된 아이들에게 책과 밥,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선물하는 생명수로 탈바꿈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늦은 오후, 태성은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품에 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모든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후, 화마가 휩쓸고 가 잿더미만 남았던 시장통 후미진 골목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흉물스러웠던 폐허 자리에는 새하얀 간판에 따뜻한 조명이 켜진 순잔의 장학국밥이라는 깨끗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층은 누구나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2층과 3층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과 공부당이었습니다. 자, 여기 국밥 3그릇 추가요.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식당 홀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을 맛있게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물산의 진짜 주인이자 300억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김태성이 고급 수트 바지 위에 하얀 앙치마를 두른 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시라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주방 밖 홀에서 쟁반을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강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엘리트가 아니라 어머니의 넉넉한 웃음을 그대로 빼닮은 식당 지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순자 할매 국밥 맛은 내가 30년 먹어봐서 제일 잘 알아. 잔말 말고 깍두기나 더 가져다 줘. 태성의 투박한 손길이 닿은 국밥은 거짓말처럼 과거 순자 할매가 끓여주던 그 깊고 진한 위로의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모두 끝난 늦은 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식당에 태성 홀로 남았습니다. 매일 밤 장부 정리를 위해 앉아있던 순자 할매의 지정석에 앉은 태성은 품에서 빛바랜 붉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리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했던 수첩의 맨 앞장. 태성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순자 할매가 생전에 태성에게 남긴 아주 짧고 투박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아, 넌 뚝배기처럼 겉은 시커멓고 투박해도 속은 언제나 끓어오르는 따뜻한 놈이다. 내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 놈한테 맡기고 먼저 떠나서 미안하구나. 세상이 널 속여도 절대 밥은 굶고 다니지 마라. 내가 먹여 살릴 입이 수천 개다. 그동안 고마웠다. 마이너스 욕쟁이 순자 할매가. 할매, 참말로 나쁜 사람이네. 내한테 이래 큰 숙제를 내주고 그리 홀랑 가버리시나. 태성의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한강 다리로 향했던 1년 전의 그 추운 밤. 태성은 이 식당에서 죽음을 맞이하려 했지만 결국 이 식당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의 무조건적인 선의와 어마어마한 돈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잔인하고 악인들은 넘쳐나지만 결국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를 태성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태성의 얼굴에 세상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인자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의 김처럼 그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따뜻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